불안해요. 불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불안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거는요, 내 몸 안에 있는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그게 너무 민감하거나 과하다는 것. 결국 불안을 극복하게 된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입니다.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해요. 불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괜찮다가도 문득문득 불안해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불안해하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긴장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도리어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 큰일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한 거면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안할 거리가 한 개도 없는데도 이상하게 불안한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적당한 불안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다라는 말에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 같아요. 또 각자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은 행복한 가족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족은 제각각의 불행한 이유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 불안으로 치환해 봅시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불안이 있다. 그래서 상대의 불안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야, 뭘 그렇게 불안해하니? 라는 말이 신뢰가 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생각합니다. 언제쯤 내 불안이 사라질까? 대학에 가면 없어질까? 취업에 성공하면 없어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없어질까? 집 한 채 열심히 영끌해서 마련하면 없어질까?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불안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너무 비극적인 결론인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위로를 드리자면 이 불안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또 잘만 길들이면요, 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불안이란 말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염려, 긴장, 이런 식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필요한 걱정, 너무 지나친 불안을 길들여 보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죠. 불안이 뭔지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또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안이란 단어 한자인데 아니불자의 안전한 알자죠. 안전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 명예? 아닙니다. 안전과 생존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건 살아남자입니다. 이 생존이라는 것이 앞에 오게 되면은 행복, 즐거움, 올바름보단 생존은 맨 앞에 번호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어떤 행복도 즐거움도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이걸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만이 갖는 게 아니라 포유류의 공통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산책 갈 때 개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많죠.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산책을 막 가서 즐겁게 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개를 만났다고 쳐봅시다. 상대 개가 으르렁합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면 강아지는 깜짝 놀라고 몸을 움츠리고 털이 바짝 씁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입마개를 했는지 안에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닌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신중하게 분석하느라 달려오는 개를 막지 못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불안 반응은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응이 와요. 왜냐면 일단 반응하고 보는 게 안전하니까. 이게 생존에는 더 확실히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반응해라, 이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이게 불안 반응이 되는 순간 생각을 건너뛰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위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면 허탈하면 그만이지만 1000번에 한 번이라도요, 진짜 위험에 닥쳤을 때 살아남는다면 그건 남는 장사죠. 그래서 이걸 한 번이라도 운 좋게 살아남은 개체는 오래 살아남았을 거고 지금의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평가하는 게 있고 반응하는 게 있다라고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한 상태를 50 정도로 유지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 시험일 수도 있고 대단한 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네에서 우리 가족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큰 식사를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70 정도, 50에서 20 올라간 70 정도로 볼지 아니면 100 정도가 되는 위중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로 볼지는 이 뇌가 하는 일이죠. 근데 실제로 한 70 정도로 생각해서 거기에 70만큼 딱 반응하는 게 적당한 긴장입니다. 제가 지금 딱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0짜리, 그러니까 70이면 되는데 엄청난 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끓입니다. 그래서 불 따다닥 켰어요. 근데 이게 불이 올라와 있는 걸 불났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상황을 잘못해서 이상한 알람이 나한테 켜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닌데 잘못 평가하는 거. 두 번째는 나의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50에서 70으로 정확하게 잘 판단했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내 몸의 반응이 70보다 더한 100을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만 하면 돼가 혹시 70을 못 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불고기 같은 거 하나 굽고 나머지 있는 반찬 먹지. 이럴 수도 있는데 새 반찬도 10개쯤 새로 하는 거야. 다음에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고기도 있고 회도 있고 막 다 준비하는, 그러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손님 부르지 말아야지. 그러면 재미도 없고 이미 지쳐있는 사람 앞에 너 민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이 과잉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고 여기는 분들이 자동적으로 과하게 반응하다 지칩니다. 이게 또 불안의 잘못된 세팅입니다. 과잉 측정과 과잉 반응,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우린 불안하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불안이라는 게 내가 약간의 불안을 느끼는 거는요, 내 몸 안에 있는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아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게 너무 민감하거나 과하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비해서는 되게 안전하고요, 쾌적하고요, 뭐 도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고요, 모든 시스템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전보다 더 많이 불안을 자주 느낍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요, 아니면 먹고 사는데 뭐 쌀이 떨어질까 봐 걱정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하나 역설을 봅니다. 사는 게 편해진 만큼 불안을 느낀다는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 말이죠.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내가 불편을 느끼는 문턱이 너무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참을만 하던 것들이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불편이 통증이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에어컨 없는 한여름, 선풍기만으로 버텨야 된다. 아마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실내가 조금만 더워도 우리는 에어컨 이거 에어컨 어디 있어? 에어컨이 언 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에어컨을 썼다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질 않고 바로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온갖 건강 관련 정보가 가득합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죠. 휴대폰을 열면은 매일매일 봄, 가을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이거 나가도 돼?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못 나간다는 분도 계십니다. 몰랐으면 미세먼지 지수 없었으면 나갔다 오니까 매캐하다 이러고 끝났을 텐데 미세먼지 빨갛다 이러면서 나가질 않게도 불안해합니다. 내 폐는 괜찮을까 하고. 옛날에는 정말 힘들다고 해야지 그때부터 그걸 못 견뎌서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불편해도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50년 전만 해도요, 동네 집들의 창은 기본적으로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간유리로 된 집도 많았어요. 닦는 게 싫으니까. 그 깨진 유리를 그대로 둔 집도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무실이나 집의 창은 매우 깨끗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손을 한번 쭉 대보면요, 먼지가 묻습니다. 매일매일 손으로 닦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과잉 측정과 과잉 반응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강박, 불안이 너무 많은 분들한테는 저의 진료실의 창문을 보여드려요. 어때요? 하면서 괜찮죠? 문제는 없죠? 열고서 잠깐 내 손을 이렇게 쫙 해서 보여드려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 삶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불안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좀 많은 게 생겼다라는 것도 인정하자는 거죠. 불안을 없애고 싶고요. 완전히 깨끗한 창문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2015년에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이라는 굉장히 좋은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실렸습니다. 4에서 11개월 사이에 어린아이 600여 명한테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쪽 아이한테는 땅콩을 그냥 먹게 하고요. 한쪽 아이들은 땅콩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외국 가보시면 땅콩 알러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많잖아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일찍부터 먹였던 아이들은 보호성 면역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땅콩 알레르기가 3% 정도밖에 안 생겼습니다. 그에 반해서 완전히 어릴 때 땅콩 절대 못 먹게 한 아이들은 무려 17%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불안에 대한 능력도 면역 반응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면역 반응 같이 작은 넘어가도 될 일들에 대해서 불안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불안의 실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근데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젊을 땐 저 일하느라 열심히 했고요. 정말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불안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도 한 칸 마련했고 차도 있고 아이들도 잘 큽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공허해요. 이 공허함이 불안합니다. 남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일을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요. 일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매번 요새 느끼는 불안은 낯섭니다. 새롭습니다. 웬만한 건 다 제가 경험해 본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좀 왜 그럴까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있어서 그래요. 20살 때 불안이 다르고요. 30살 때 불안이 다르고요. 40살, 50살이 될 때마다 나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던져집니다. 20살이 됐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볼까? 새로운 거 탐색하는 불안이 있을 거고요. 30살쯤 되면 취업, 결혼,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40살쯤 되면 이제 내 직업은 이건데 그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자라나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 늦었더라도 해야 될까? 50살이 되면 나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숙제들이 오게 됩니다. 즉 불안의 포커스가 달라진다는 게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일을 처리한 능력은 되게 좋아졌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거 자체는 불안하지 않은데 새로운 불안이 계속 내 눈앞에 완전히 새로운 애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는 불안할 게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해. 알고 보니까 내가 몰랐던 새로운 숙제가 저한테 던져졌던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국민 배우 안성기 씨 있잖아요. 1951년생이십니다. 지금 70살이 넘으셨죠. 아역 배우로 시작하셨지만 80년대는 꼬방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최고의 주연 배우였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좋은 영화는 거의 다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40대 중반, 후반 넘어가시는 90년 중반 이후에 한동안 휴지기를 가지셨어요. 그러다가 한 50대 초반부터 조연 배우로 다시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영화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신 거를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오는 시나리오는 항상 저에게 제안된 배역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였대요. 그러니까 주연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4번, 5번에 있는 이 역을 해주세요 하고 와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영화 하면 안 되나 보다. 부끄럽다. 항상 나는 주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제일 많은 장면을 찍었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몇 년을 쉬셨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맡은 배역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배경 설명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물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배우가 주연만 고집한다면 그때부터 불행해지지 않을까요? 역시 크기의 문제겠죠?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기꺼이 조연도 맡아서 하시면서 정말 존경받는 배우가 되셨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나오는 안성기 배우가 나오는 영화들은 더욱더 풍성하고요. 그 영화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분이 짧게 나오지만 젊은 주연들을 서포트 하시면서 그리고 촬영장 분위기를 쫙 만들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중년에 넘어가게 될 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 가져가는 거, 내가 주연이 되는 거가 아니라 어느 순간 후배를 키우는 것, 내 성취보다 관리를 하고 매니저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하면서 중간 관리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은 내 경험을 공유하는 걸 통해 내가 혼자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 후배, 내 주변 사람 나에게 고마움, 감사,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직장이나 조직생활 초창기에 빛을 못 보다가요, 약간 중년기부터 빛을 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연으로의 역할로 빛난 분이 아닌데 이런 걸 참 잘하시는 분인 거야.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잘 가르치고 좀 이렇게 참고 리더십인데 약간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는 선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건 도저히 내 성격에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네트워크 안에 있지 않고 전문성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과감히 조직의 우산에서 벗어난 모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조직 안에 있던 분이라면.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삶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대체 인생 이모작과 관련된 내 역할의 변화가 오는,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태입니다. 뻔해요. 일도 뻔하고 친구도 뻔하고 어디 놀러 가도 뻔하고 맛있는 것도 뻔하고 옷도 뻔하고 새로운 게 없습니다. 사실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좀 어려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뭐 회식이나 식사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나만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나는 권리를 주장할 틈도 없고 나에게 모두가 요구만 하러 옵니다. 나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고 아이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고 내 배우자가 원하는 게 있고 회사에서도 윗사람이 나한테 원하고 내 후배들은 와서 뭘 해달라, 왜 이게 안 되냐, 위에 가서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까다로워집니다. 새로운 게 없으니까 예민해집니다.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수는 청춘에게 넘겨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게 말하면 영민하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좀 정말 잔머리만 남는 것 같은. 그리고 자기의 삶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요령이 생겼으니까 짧게 내가 하려 하고 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비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술 마시고 놉니다. 내지 뭐 여행을 다니기도, 새로운 취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긴 미래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만화가게 가서 만화책 보는 걸 7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휴일에 한두 시간쯤 만화가게 가서 라면 먹으면서 만화책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고 싶은 만화가 한 개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새로 나온 만화는 저랑 트렌드가 맞지 않고요. 옛날에 봤던 만화들은 또 보고 싶진 않아요. 그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7살, 8살 때면 평생 가장 즐겁고 마음이 안 좋고 쉬고 싶을 때 찾아가던 동네 만화 카페, 만화방에 가서 하루를 보내는 게 저의 중요한 릴렉스였는데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도. 바로 이런 권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 불안은 굉장히 새롭고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만큼 깊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뭐 별다르게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것, 놀러 가는 것, 입을 것, 이 동네 가면 여기서 먹는 게 제일 좋고 나는 저 백화점 저 브랜드가 제일 맞고 여행 가면 난 저기 가는 게 제일 편하고 얼추 저는 수입원이 제 메뉴판은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루틴이 좋기도 하지만 싫기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일 있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우리 한 석 달 만에 만났냐? 그것도 2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2년이 가 있어요. 이 친구랑 내가 만난 게.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색다르게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색다름을 찾는 분들이 문제는 자극을 찾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위험한 자극으로 가는 분들이 생깁니다. 전 그걸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한테 권하는 건 깊이입니다. 이제는 깊이를 찾는 것에서 나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이작 스턴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저는 피아노 치는 분들, 바이올리니스트들 이런 분들 보면 저분들은 되게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작곡하시는 분들이 창작하는 분이 아니니까 평생을 어릴 때부터는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이런 식으로 평생을 똑같은 걸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권태기가 왔었다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반복 연주를 한다는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걸 또 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거야 라면서 막혔던 대목이 확 좋아지고 뚫리는 재미를 경험했대요. 즉 깊이 들어가니까 작은 변화를 찾아내서 조금 더 들어가는, 그래서 그걸 아이작 스턴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로 중년기의 재미의 타겟, 즉 그 시기에 우리가 느끼는 불안을 극복하는 하나의 요령, 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생산성의 양을 막 늘리고요. 좀 더 빨리 효율성을 늘리는 것에서 이제는 깊이를 갖는 것, 그다음에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는 것으로 무게중심을 변화하는 겁니다. 의무 이런 것만 갖는 것에서 깊이 들어가서 또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에서 진짜 재미를 찾아보는 거죠. 또 다른 중년기의 불안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과 집중력이 전 같지 않다라고 찾아오십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고학력자들이 60대로 넘어가시면서 저한테 많이 오세요. 저 치매 아닌가요? 검사해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요. 다 만점이세요. 근데 본인은 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 같음이라는 뭔가요? 물어보면 저는 핸드폰 번호는 다 외우고 다녀요. 전 친구랑 약속 같은 거 메모 안 합니다. 일주일치 스케줄은 다 외우고 다녀야죠.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럴 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10년 전부터 못한다고. 이분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저한테 찾아올 땐 자동차로 치면 차가 서서 와야 되는데 이분은 슈퍼카예요. 스포츠카. 달리면 180km씩 막 가던 차가 150km, 100 이상은 안 나가네요. 120km 이상은 안 나가네요. 이러면서 오세요. 속도가 하지만 차가 쓴 건 아니죠. 시내 다니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치매는 절대 아닌데 뇌의 기능이 또한 변화가 옵니다. 중년기의 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청년기에는요, 도파민이 막 뿜뿜뿜 나와가지고 새로운 거에 자극이 오고요. 한 번에 많은 걸 알고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깊이 많은 걸 외우는 걸 잘해요. 근데 중년기에는 그 능력은 떨어져. 대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네트워크로 엮는 건 잘합니다. 즉 멀티펑션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하나를 깊이 3시간, 4시간씩 유지하는 건 안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연관시키고 엮고 그걸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 능력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나오는 청년의 뇌에서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게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거꾸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유연해지는 거죠. 즉 중독적 몰입에서 벗어나서 다소 유연한 네트워킹으로 가게 되면서 의외의 시너지를 내는 그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청년기에 저는 한 번 집중하면 2시간 밤을 새서 일을 했어요. 이 정도 내가 3시간만 보면 한 권 다 읽었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 그것보다는 한 5권의 책들을 조금씩 보는 거, 아니면 예전에 봤던 책과 지금 내가 보는 책들의 연관성들을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유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보는 거, 조금씩.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산만해지는 게 아니라 유연해지는 것. 이게 중년기 뇌가 갖는 특성인데 청년기에 있었던 방식을 고집하면 내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몸의 변화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학습 능력이나 머리를 쓰는 게 조금 달라져. 양보다는 지혜, 네트워크, 에디팅 이런 부분들이 내 능력이 돼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좀 살아온 연식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쫙 내가 온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일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나는 매번 정확한 선택을 했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은 참 후회할 일이 많아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중년기가 오면 힘이 쭉 빠지면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민에 빠지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남아있는 카드가 몇 장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나는 아직도
반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나머지 이미 지나온 반은 다 실패와 실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이 빠집니다. 뭔가 남들이 볼 때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을 보면 이 나이엔 벌써 일가를 이룬 것 같은데 나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내가 젊을 때는 욕심도 많고 성취감도 많았던 분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요, 영어로 should be complex라고 합니다. 즉 그랬어야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욕심도 많고 그래서 만족을 거의 못한 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점을 바랬는데 80점이야. 60점 바라는 사람이라면 80점도 잘한 거죠. 100점을 바라는 사람이라 80점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 이게 좋은 면에서는 분발을 할 수 있는 채찍이 되지만 인생을 그렇게만 살아온 분들은 돌이켜보면 마음에 드는 게 1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행이 더 많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한탄과 원망과 자책과 자학으로 가득 찬 까다로운 중년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서 돌아서면 나는 이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다음 선택들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뒤로 미룹니다.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생각할수록 난 요거밖에 못 온 거예요.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바로 이런 불안에 빠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 우울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빠질까 봐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존재론적 불안이라서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이건 요것만 딱 뽑으면 되겠지. 마치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불안이, 그런 아픔이 아니라 뭔가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은 아픔이 있죠. 근데 그렇게 어디가 포커스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현실적인 제2의 삶으로 갑자기 잘하던 일 뚝 그만두고 예를 들면 저 제주도 가서 게스트하우스 할래요 이렇게 가신다거나 아니면 정말 자극적인 즐거움으로 빠져드신다거나 이렇게 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실패, 후회, 자책으로 가기 쉽죠. 내지는 그냥 그 일을 하되 만족이 없으니까 만성적인 불안과 짜증이 듭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조바심만 나는 그런 상태에 저를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내지는 제 나이 또래의 제 친구들, 우리 동료 교수들, 의사들 만나면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나는 가진 게 많다, 해놓은 게 많다라는 거.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제가 21년 동안 부은 종신보험이 끝났어요. 모른 채 계속 1년 매달 조금씩 나가던 돈인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20년이니까 그게 제 삶에서 많이 나간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메일이 왔습니다. 당신에겐 이 정도 저축액이 있고 당신이 죽으면은 아니면 크게 다치면 얼마가 나온다. 꽤 큰 돈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신보험, 연금 이런 저축액이 꽤 많았어요. 소액을 조금씩 넣다 보니까 실은 내가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했는데 의외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의 삶에서 축적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보이지 않는 축적의 힘을 믿자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바위돌을 하나씩 나서 이만한 산을 만든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물 위에 티슈를 올려놓고 조금만 올려놓으면 또 쑥쑥 가라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올라간 것 같지 않지만 그게 5년, 10년, 20년 쌓여보면 겉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열어보면 은근 뭐가 많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요, 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든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한번 열어서 쭉 한번 펼쳐놔 보세요. 생각보다 많네? 든든해질 겁니다. 그게 보잘것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보잘것없는 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시시해지지 말자고요.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대단한 걸 먹지 않더라도 마음이 견딜만해집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버틴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연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이야. 자존심이 있는데 이건 꼭 좋은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쓰일 곳이 있구나. 기쁜 일이다. 즐겁게 일을 하자. 그런 마음이 더 낫지 않을까요? 또 실제로도 내가 좀 뒤로 물러서 줘야지 내 자식 세대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못났다. 나는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건 역할의 변화가 온 거라고 본다면 그 불안은 조금 잦아들 수 있고 좀 견딜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불안을 겪고 넘어가면 평화가 올까요? 자,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불안이 옵니다. 이 중년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노년이 옵니다. 불안은 영원히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묵묵히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내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힘 빠질지 모르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저도 아직 노년은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호기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랬듯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거꾸로 전혀 저는 불안을 안 느껴요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희는 반사적 인격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심리적 나병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 나병 환자들은 신경이 세포가 망가져가지고 우리 당뇨병 심하게 알아도 그렇잖아요. 못이 이런 데 박혀도 모르죠. 통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지켜주는 거죠. 통증이 있는 곳이 있어야 우리가 피하게 되잖아요. 가시가 있으니까 피하는 거고, 아픈 거면 아픈 데를 고치려고 하고, 불안도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저한테 위험 신호를 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숙제를 주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깨우쳐줍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머릿속에서 익숙한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보험 드는 정도의 불안, 그거 정도만 하자. 너무 과도한 불안은 마치 한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50만 원을 보험에 막 넣으면 보험 사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듯이 보험 사기로 의심받는 것 같고, 지금 인생을,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보험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위험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불안을 보는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 정도로 하는 거죠. 그게 염려와 긴장이란 이름으로 걱정과 불안을 바꿔봅시다. 제가 참 삥 돌아왔지만 맨 앞에 불안은 없앨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좀 이해는 가시죠? 이제 결론은 좀 뻔하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하나 게임이라면 레벨을 하나씩 깨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게임 같은. 근데 한 번에 끝까지 가게 해주는 치팅키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에 대한 대단한 솔루션이나 이거 알약 하나 딱 먹으면 절대 불안해지지 않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국 불안을 극복하게 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씩 성실하게, 그리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풀어보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